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링컨의 에비에이터가 끝나자마자, 오늘 끝났거든요.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연달아 이틀 전에 에비에이터를 진행하면서 가지고 왔던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아니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레인지로버 오너분은 절대 비교하지 마라. 자존심 상한다. 어디 링컨 듣보잡 주제에, 그분이 직접 그랬어요. 듣보잡 주제에 어디 랜드로버에다 갖다 대냐. 링컨 오너분 말하길 어디 카레 새끼들이 타는 서로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오. 아주 그냥 자존심 싸움. 어디 카레나 먹으면서 길거리에 똥오줌을 싸는 애들이 만드는 차를 링컨에다 비교를 하냐. 에브리엄 링컨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인데 서로 싫어하더라고. 서로. 근데 서로 자기네들은 직접 경쟁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차 크기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 또 태남이가 이 차를 타죠. 어머니랑 같이 타는데, 태남아 너도 링컨이랑 비교하면 기분 나쁘냐? 태남이도 기분 나쁘네. 가격이 2배 차이야?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이 차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옵션을 일반적으로 하면 한 1억 2, 3천 1억 2, 3천. 에비에이터가 옵션이 조금 더 좋아지는 블랙 라벨이면 9,500. 그러면은 사실 에비에이터 입장에서는 까이 거 뭐 2,500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오너분들은 옵션을 다 집어넣은 1억 5천짜리를 얘기하면서 어디 8천짜리 링컨을 갖다가 1억 5천에다 비교하냐. 2배 차이다. 서로 입장 차이가 끝이 없어. 근데 내가 중립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일단 차 크기 비슷하고, 링컨이 에비에이터가 조금 더 길긴 한데 차 크기가 비슷하고 공차 중량이 비슷해. 2,315kg냐 2,375kg냐 60kg짜. 거기다가 똑같은 3,000cc의 가솔린 엔진. 얘는 슈퍼차저고 걔는 트윈 터보. 근데 링컨 에비에이터는 405마력에 57.7. 얘네는 슈퍼차저에 340마력에 45.9 정도. 그러면은 링컨 입장에서는 일단 출력에서 야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 스포츠의 오너분들은 이런 차급에서 마력수 50마력 60마력은 의미 없다. 어차피 SUV는 쏘는 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아니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서로 비교하지 말래. 서로. 내가 봤을 때는 비교할 만하거든. 어차피 얘는 현재 D7U 2세대의 랜드로버의 그 SUV 플랫폼을 따르고 있는데, 요거 플랫폼은 요번에 단종되고, 내가 늘 강조하는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3세대의 마지막, 내연기관의 마지막 이 아키텍처로 넘어가는데, 얘도 아키텍처가 넘어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아키텍처는 링컨 에비에이터하고 비교하기에는 약간 불리한 2세대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같이 쓰는 랜드로버 안에서는 공용화된 플랫폼을 쓰고, 2000년대에 나왔던 2006년, 5년도에 나왔던 그 당시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디스커버리의 플랫폼을 공유해서 썼고, 레인지로버는 다른 플랫폼을 썼는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X5를 비교했고, 그 전에 뭐 많이 탔던 차들 카이엔이나 등등해서 싹 다 묶어서 같이 비교를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 랜드로버에서 만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예전에는 디스커버리 1세대는 디스커버리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고, 요번 2세대,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11, 2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이 새로 바뀐 게 2013, 4년도에 나왔나? 3, 4년, 한 2014년도쯤에 나왔겠네요. 2013, 4년도쯤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정확히 않아요, 여러분. 또 그거 갖고 죽자고 덤비면 안 됩니다. 이 차는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서 랜드로버, 인도 타타그룹이 2세대의 플랫폼에 들어갈 때부터 얘네가 이제 인수해서 그때부터 얘네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얘네 돈 되게 많이 벌었죠. 레인지로버랑 이거랑 뭐 신형 디스커버리랑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등 뭐 이보크 등등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플랫폼에 지나치게 알루미늄을 많이 썼어요. 이제부터 제가 찝어 드릴게요. 이 차는요, 스틸을 찾기가 힘들어요. 모든 게 다 알루미늄이에요. 껍데기, 뭐 이 안에 셰시, 그 서브 프레임, 메인 골격이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 엔진을
VA 엔진, 그 4.2 슈퍼차저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슈차저가 들어가기 전에 NA 엔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V8기통을 많이 썼는데 랜드로버나 제규어가 영국에서 차를 생산할 때 터보보다는 슈퍼차저를 많이 썼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얘네가 슈퍼차저를 많이 썼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옛날부터 얘네 제규어도 그렇고 이 랜드로버도 그렇고 이 슈퍼차저 엔진을 많이 썼는데 슈퍼차저는요, 여러분들 뭐 검색해서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늘 최근에 말했던 부스트가 뭐 이렇게 임펠러에서 부스팅이 돼서 확 공기가 막 가갖고 인터쿨러를 통해서 냉각돼갖고 엔진으로 들어간다, 막 웨이스트 게이트를 통해서 미세하게 조절을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제규어랑 랜드로버가 슈퍼차저를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이거 쓴 지는 내가 알기로는 얼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안 나오더라고요. 왜 얘네가 슈퍼차저를 썼는지. 근데 슈퍼차저는 배기가스가 나가는 곳에서 과급이 되는 게 아니고 벤츠 옛날 그 SL55AMG, 뭐 32AMG 이런 애들도 썼었고 미국의 그 패스트 앤 퓨리스 영화에도 보면 막 본네트에 구멍 뚫고 위에 뭐 이렇게 막 뭐 돌잖아요. 막 돌면은 벨트 걸어갖고 돌면 그 안에서 우리 스크류바 알죠, 여러분? 띠일 꼬였네 그거 있잖아요. 스크류바 2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돌면 요 가운데 보면 여기 지금 얘 때문에 막혀서 안 보이는데 가운데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V6 엔진의 가운데 풀리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를 벨트가 지나면서 이 풀리가 돌면 풀리가 나가서 양쪽에 스크류바 2개를 돌려요. 스크류바 2개를 돌리면 잠수함에 프로펠러 같이 생겼는데 그게 좀 길거든요. 그 스크류바 2개가 돌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일로 간 다음에 그 스크류바를 통해서 거기서 와류가 돼요. 와류가 되면서 스크류바를 통해서 가면서 점점 빨라져요. 공기의 그러니까 유속의 흐름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스크류바가 빨리 도니까 더 많은 과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차는 오프로드, 랜드로버는 항상 오프로드를 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본네트죠. 후드. 알루미늄이에요. 얘네는 다 알루미늄이에요. 어디 하나 스틸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 전체가 알루미늄이에요. 스틸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따 스틸을 한번 찾아볼 텐데 아마 없을 거예요. 온통 다 문짝이고 뭐고 싹 다 알루미늄이거든요. 싹 다 알루미늄인데 이 후드에 여기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 후드. 이 본네트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후드라고 하는데 후드에 구멍이 빵빵 뚫려 있고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갈 수 있죠. 앞쪽으로. 자,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겠죠. 이쪽 두 개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왜 일로 공기가 들어가냐? 랜드로버들은 이 차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예요. 도심에서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멋있게 스포츠, 그냥 좀 멋있게 타라고 만들었지만 그래도 랜드로버 전차종은 오프로드를 베이스에 깔고 가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하죠. 그런 말을 썼는데 최근에 롤스로이스에서 캘리넌이 나오면서 진짜 사막의 롤스로이스가 진짜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랜드로버는 더 이상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말을 못 써요, 이제. 근데 어쨌든 얘네는 오프로드를 베이스에 깔고 가니까 심수도와 강가나 개울가를 건너갈 때 운전자가 팍 하고 개울가를 들어가면 물이 확 들이치겠죠. 근데 보통 차들이 이쪽에 흡기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쪽에 보통 흡기로 들어가는 요 흡기 필터를 이쪽 어디에서 관을 뽑아갖고 흡기 필터로 가는데 심수도하라 해서 엔진 차가 팍 들어가는데 물이 일로 확 들이쳤어. 그러면 일로 들이친 물이 적게 남아라도 흡기를 타고 엔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운전자가 언제나 심수도하를 할 때는 본네트가 물에 잠기지 말 때까지만 도하를 하라 그래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내 본네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얘네는 본네트가 잠기지 않으면 여기까지 물이 차도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니까 일로 들어가서 에어 필터를 거쳐서 일로 오는 거죠. 일로 와서 여기서 스크류바 2개를 통해서 슈퍼차저 엔진으로부터 풀리로부터 벨트를 걸어서 스크류바에서 와류를 해가지고 와류가 되면 공기가 그냥 이렇게 관을 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잠수함 프로펠러처럼 와류를 시키니까 공기가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힘이 꽈배기를 꼬아갖고 샥 들어가니까 공기도 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터보차저에 달려있는 웨이스트 게이트처럼 스크류바 밑에 쪽, 앞쪽,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앞쪽에도 웨이스트 게이트 역할을 하는 챔버 같은 게 있어서 공기의 양을 조절해 주고요.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닫이 문 같은 거를 달아놨거나 또는 이렇게 플랩을 달아가지고 많이 열어서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얘를 살짝 닫아서 어차피 스크류바를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잠수하면서 그 어뢰 쏘면 어뢰 이렇게 가들 때 뒤에 물줄기 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니까 마지막 쪽에 플랩을 달아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넓게 확 쏠 것이냐, 좁게 빠르게 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보 차저보다 이 슈퍼 차저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전투적으로 또는 양, 그다음에 최적의 밀도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소리가 좀 나는 데다가 열이 많이 나요. 이 열을 최근에 나왔던 그 BMW M에 들어가는 거나 이 최신형 슈퍼카에 들어가듯이 에어컨 냉매를 이용해서 이쪽에 냉각을 많이 도모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렇게 와류를 시키고 세게 들어가는 공기를 더 효율성 있게 엔진에 넣을 수 있는데, 이 슈퍼차저가 안 좋아진 계기가 뭐였냐면, 요 슈퍼차저는 요 아래 요 지금 위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는 이걸 인테이크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스크류 두 개가 여기서 돌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차라면 순행식에 열교환기 인터쿨러가 들어있고, 인터쿨러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열교환기를 밑에 하나 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헤드의 가운데 있으니까 열이 엄청나죠. 그리고 슈퍼차저가 돌아가면서도 열이 엄청나게 나게 돼 있어요. 이 스크류바 두 개가 돌면서. 그리고 공기를 갖다가 압축시키고 스크류를 돌려서 이렇게 와류를 시키니까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를 열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이 인테이크를 FRP 소재를 거의 못 써요. 옛날에 벤츠 애들도 그랬고 대부분 미국 애들도 슈퍼차저 튜닝하는 그 업체들 보면 이 슈퍼차저 스크류가 도는 이 과급되는 인테이크 이 통을 대부분은 다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데, 자, 이렇게 슈퍼차저를 걸면 장점도 많은데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엔진들이 다 대부분 단종이 됐죠. 벤츠도 그렇고 웬만한 회사들이 다 단종을 했는데, 제규어랑 랜드로버는 무슨 깡다구로 무슨 백이 있길래 국제 환경 단체에 무슨 이 로비가 잘 됐는지, 요번에 IOC 위원장하고 그 WHO인가? 걔네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욕 많이 먹잖아요. 그 사무장도 내가 알기로는 인도 사람인가? 무슨 백으로 얘네가 이거를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환경 규제를 맞추기가 어려운 게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이 흡기되는 공기 온도가 일단 높아요. 온도가 높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엔진의 컨디션에 좋지는 않고 배기가스 규제를 맞추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엔진이 제규어도 그렇고 랜드로버도 그렇고 벤츠 AMG, 과거의 AMG들도 그렇고 이 엔진은 열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BMW 엔진들이 왜 오일 누유가 많고 잔고장이 많다 그랬어요? 노사장이? 자동차는 폭파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죠. 열 에너지로 간단 말이에요. 열 에너지. 열을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고 열의 효율성을 얼마만큼 증대시키느냐가 엔진의 마력과 토크를 다 끄잡아 쓰는 건데, 이 슈퍼차저 엔진들이 열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엔진을 다 봉쇄를 시켜놨잖아요. 터보처럼 배기 매니폴드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엔진의 V블럭 위에 여기에 슈퍼차저가 돌아요. 그리고 위에를 저 알루미늄으로 딱 덮어버리니까 열이 방출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엔진은 엔진 블럭이고 오일팬이고 뭐 헤드 가스켓이고 어디고 뭐고 싹 다 열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 엔진들의 가장 큰 단점은, 만약에 이 열을 못 견뎌서 열이 많이 올라가는 엔진들은 차를 운행할 때 열이 많이 올라가죠. 차를 시동을 끄면 열이 뚝 떨어지죠. 이 변화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전에 BM에서 얘기했어요. BMW들이 더블 바노스를 쓰고 뭐 엘브리프팅을 쓰고 뭐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엔진이 좋은 성능을 내고 재미가 있다. 단점이 뭐냐? 오일이 질질 새고 차 엔진이 금방 망가진다. 마찬가지예요. 얘가 그래요. 근데 BMW는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완이 됐는데, 이 엔진은 내가 알기로는 10년 전 또는 15년 전에서 바뀐 거라고는 열을 좀 저기하기 위해서 냉각수의 이동 통로하고 엔진 오일에 열교환기가 추가되고 이런 거 말고는 이 엔진은 딱히 바뀐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엔진들은 좀 키로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일단 오일이 셉니다.
무조건 가스켓이니 뭐 엔진 블럭에 어디가 됐더니 무조건 오일이 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오일만 새면 그냥 뭐 몇백 선에서 끝나는데 일단은 차 몇 년 탔어. 주행거리 많어. 뭔가 차 이상해. 센터에서 뭐 AS 더럽게 안 되죠. 랜드로버 제규어 AS도 더럽게 안 되죠. 그리고 얘는 또 AS 기간에 차도 안 망가져. AS가 딱 끝나면 망가져요. 미안하다. 인정하지? 테람이 미안하다. 네 차 까서 인정하지? 자, 근데 AS 기간에는 절대 안 망가져요. 특이하게 어떤 마법을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AS가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망가져요. 진짜 희한하게 AS 끝나고 내일 되면 딱 망가져요, 차가. 근데 오일만 샜다라고 하면 뭐 2, 300인데 냉각수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거의 웬만하면 이거 안 쓰려고 하는데 진짜 좆대마스 되는 거예요. 진짜로. 냉각수에 문제 생겼다. 그냥 견적이 막 500, 700, 800 막 올라가요. 진짜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이 엔진을 왜 아직까지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슈퍼차저 엔진은 없어져야 되는 엔진이거든요. 근데 왜 얘네가 이 엔진을 아직도 쓰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슈퍼차저 엔진의 그러면 단점이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물어보면 장점으로는 터보처럼 이 터보의 골뱅이, 터보의 팬이 부스팅이 될 때까지 걸리는 그 터보렉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얘네는 엔진에 벨트를 걸어서 차라리 이게 안 돌아도 되게끔 그냥 일반 NA 엔진처럼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벨트가 같이 엔진의 회전수하고 마찬가지로 맞춰서 이 스크류가 돌기 때문에 얘가 천천히 돌던 빨리 돌던 상관없이 얘는 부스팅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엔진의 회전수와 맞춰서 스크류도 같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하거나 모자랄 때는 앞쪽에 또는 끝단에 있는 웨이스트 게이트처럼 생긴 통로의 미닫이 문을 통해서 또는 플랩을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의 최적량과 공기의 유속 속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게 없죠. 터보 레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차처럼 쓸 수 있는데 대신에 얘도 공기가 와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NA 엔진들처럼 1500rpm부터 6000rpm까지 리니어하게 엔진 출력을 토크 곡선을 마력과 같이 쫙 정비례로 비례로 올라가겠다는 안 되고요. 낮은 rpm에서는 아무래도 이 슈퍼차저의 그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토크가 그렇게 많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슈퍼차저들의 특징은 1800rpm부터 대부분은 4500 사이. 그러니까 한 2000부터 4500, 2500 정도 되는 막 달리는 구간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내게 돼 있어요. 최대의 토크도 나오고. 그리고 기계적인 음이 되게 좋죠. 슈퍼차저, 아니 터보들처럼 핑 하는 바람 도는 소리가 아니라 벨트를 걸어서 이 스크류가 돌기 때문에 샥샥샥샥 하는 기계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슈퍼차저 엔진을 타면 아주 만족도가 높아요. 노 사장은 싫어합니다. 저는 이 엔진 싫어요. 막 쓰잘데기 없이 막 열 올라가고 이래서 싫어하고 마력도 3000cc인데 얘가 중량이 지금 2.4톤에 다다르잖아요. 340마력에 토크가 45, 5,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제네시스 G70도 얘보다 마력이 높죠. 그리고 걔는 터보인데 얘보다 열 관리도 더 유리하고요.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이걸 썼지만 저는 사실 이 엔진은 지금의 트렌드에는 한 10년은 뒤처진 엔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엔진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V8기통의 뭐 SVR이나 뭐 5.0 슈퍼차저 엔진을 주냐? 저는 싫어합니다. 엔진이 너무 옛날 거고 메인터넌스에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랜드로버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는 이 요즘에 나오는 터보 차들처럼 터보 엔진이 막 잘 관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터보 엔진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 5년 전만 해도 쓸만한 엔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마지막 내연기관을 생각하고 제조사에서 만드는 플랫폼과 엔진들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에 비하면 이 엔진은 안 좋죠. 안 좋고 무게 배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기가 헤드의 시작이거든요. 여기가 헤드의 시작인데 여기부터 저기까지 여기에 댐퍼가 있으니까 엔진의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닥 나쁘지 않아요. 괜찮게 돼 있고 싹 다 예전에 제가 다른 차들 하면 다 이런 사이드는 다 여기는 다 알루미늄. 사이드는 그래도 스틸이잖아요. 여기 A 필러로 가는 여기도 알루미늄이에요. 다 알루미늄. 알루미늄이고 여기 펜다도 다 알루미늄. 펜다도 여기도 싹 다 알루미늄이고요. 요 앞에도 다 알루미늄 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휠 하우스 부분만 알루미늄을 썼다 이런 게 아니고 요거는 스틸이네. 강하게 잡으려고. 요게 링컨 에비에이터는 요게 두랄루민인가 뭔가 되게 특별한 소재를 썼던데 얘는 요로 가는 스트럿바만 스틸을 쓰고요. 여기도 다 알루미늄. 인사이드 패널도 싹 다 알루미늄. 싹 다. 그래서 이 차에 본넷을 열고 제가 쉽차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엔진은 이제는 팔지 마라. 제기어 랜드로버 너네 그만 팔고 4, 5년 차주들 뭐 6, 7년 되면 차주들한테 수리비 폭탄 던지지 말고 그만 이제 해라. 그리고 니네가 엔진을 개발할 능력이 안 되면 최근에 이 3세대 나오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V8 엔진을 BMW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엔진을 인제늄 엔진은 지들이 개발했다고 했죠. 디젤 엔진. 근데 나머지 3.0 디젤 엔진은 어차피 미국하고 있을 때 크라이슬러하고 관련돼서 FCK에서 개발된 엔진이었고 그다음에 VA 엔진이라든가 이 V6 가솔린 엔진들은 원래 옛날에 영국에 있던 엔진들인데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빨리 사장돼야 되고 그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은 6기통인데 2기통씩 묶어서 직렬 6기통처럼 120도씩 크랭크를 마크하고 돌기 때문에 가만히 느껴보면 약간 남성스러움의 엔진 느낌이 나긴 나요. 근데 부드럽진 않습니다. 부드럽진 않고 아무튼 엔진은 옛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송할 필요 없고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AS 그지 같고 그 다음에 좀 타면 열이 많아갖고 오일 질질 새고 냉각수 터지면 좆된다 라고 하는 거고 대신에 모든 플랫폼이 알루미늄으로 싹 돼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또는 옆에 가서 얘기하면 왜 랜드로버가 SUV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왜 SUV 4x4의 지존이 될 수밖에 없는지는 플랫폼의 설계, 기본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걸 설명해 드릴 거고 엔진룸 쪽에서 볼 거는 뭐 별로 없죠. 그거 외에는 엔진의 높이가 그렇게 낮지도 않고 엔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어요. 이 슈퍼차저에 관련된 인테이크가 높기 때문이고 엔진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낮을 수 있어요. 엔진도 전부 다 알루미늄 블럭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라이트가 레이저 빔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에 운전할 때 되게 좋은데 여기에 뭐 플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최신 차들이 쓰고 있는 신기술을 하나도 없고 얘한테 있어서 최신 기술이라고 하면 레이저 라이트. 이 레이저 라이트가 최신 기술이고 나머지는 다 옛날 거예요. 다 한 10년 전으로 봐도 될 거예요. 10년 전은 조금 오버하고 한 8년 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옛날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와서요. 좀 다소 복잡하죠? 여기 안에 뜯어서 그렇고 랜드로버의 현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그 뒤로 생산이 되면서 보완이 안 된 거죠.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요즘 차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하고 ABS 모듈도 되게 작죠. 보통 요즘에는 ABS 모듈도 되게 크고 좋은 게 들어가는데 ABS 모듈이 잠깐만 저게 ABS 모듈이 아니고 저거는 ABS 모듈이 맞군요. ABS 모듈도 좀 작고 그리고 이 차가 SUV의 어떤 고유의 그 지오메트리나 이런 것들이 요 암의 형상이거든요. 요 암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설계인데 얘는 생각해 보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라서 도시명에 더 맞게 돼 있는 거라 서브 프레임이 좀 달라요. 디스커버리나 디펜더하고는. 걔네들의 하체를 보면 왜 랜드로버가 그렇게 험로 주파성이 강한지가 나오는데 얘는 일단 스포츠니까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도시명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약간 일반적인 뭐 X5나 GL이나 뭐 이런 차들하고 경쟁할 수 있게 돼서 약간 승용차스러운 세팅값을 좀 갖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과격하게 불필요하게 되게 크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SUV로서 약간 장점이 있는데 자 일단 뭐부터 보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는 보통 우리가 제가 리뷰했던 차들 보면 여기 휠하우스 부분 여기만 그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이런데 차대 특히나 이 승객석 쪽 이쪽 전부 다 원래 스틸을 쓰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도 여기 문도 다 펜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알루미늄이에요. 여기도 다 알루미늄. 얘네는 스틸이 아예 없어요. 볼트나 저 리벳이라든가 스판 용접을 하는 요런 부위, 요렇게 리벳을 따로 꽂았거나 스판 용접을 한 요 부위, 요런 데만 스틸이고 여기는 안 붙잖아요. 여기 스판 용접을 때린 여기만 붙어요. 그러니까
아예 스틸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많이 알루미늄 합금을 굳이 써야 할까? 이런 SUV를 만들면서. 근데 여러분들 봐요. 야, 그러면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썼으니까 가벼운 거 아니냐. 알루미늄 합금은 경량을 위해서 쓰는 거지 진동이라든가 다른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던 유튜버가 있죠. 근데 얘가 전체 공체 중량이 몇 킬로예요? 2318kg 정도 나와요. 알루미늄 합금을 썼다고 가볍다? 그렇진 않죠. 알루미늄 합금을 써서 가벼워지는 만큼의 알루미늄 합금이 스틸보다 약한 게 있기 때문에 스틸에 준하는 강성을 나오게 하려면 더 두껍게 쓰거나 아니면 다른 합금을 섞어서 알루미늄의 강성을 높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 합금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알루미늄으로 온통 다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2300kg가 넘어요. 자, 그리고 이 너클암도 다 알루미늄, 이 위에 있는 어퍼암도 다 알루미늄, 저 위에 댐퍼의 마운트 브라켓도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 차가 오프로드를 타거나 뭐 할 때 좀 이점은 뭐냐면 댐퍼에 서 있는 각도나 이 너클암에 서 있는 각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회사들은 댐퍼를 캠버각을 주거나 아니면 살짝 뭐 캐스터각이 좀 있거나, 근데 얘는 오프로드를 갔을 때 이렇게 하중에서 눌리거나 쿵 쪘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다 이거를 수직으로 뽑아 놓습니다. 대부분 다 수직으로 뽑아 놓고 이 밑에 있는 이 텐션 스트럿 암하고 스티어링 암을 굉장히 강한 스틸을 써요. 그런 이유가 오프로드나 이런 거 탔을 때 바위 같은 데나 하체를 쪘을 때 얘네가 다치지 말라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리고 이 텐션 스트럿이 묶이는 요 앞에 이 피봇이 이건 뭐, 야,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 크기가. 이거는 거의 뭐 무기로 써도 저거는 석기 시대 때 저걸로 때리면 공룡도 한 방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원시인이 이거 들고 한 대 때리면 이건 그냥 뭐 거의 흉기 수준, 흉기라고 했을 때 또 현대자동차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흉기는 진짜 무기를 말하는 거, 흉기. 그 정도로 오인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여기에는 원래는 얘가 이제 알루미늄이어야 되는데 얘는 핸들을 틀었을 때 강하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인지 승차감 부분에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로드를 스틸을 썼어요. 보통은 이걸 알루미늄 합금을 쓰거든요, 고급차들은. 대신에 이런데 너클함이고 뭐고 완전 싸그리 몽땅 다 알루미늄. 그리고 제가 알루미늄을 지나치게 많이 썼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리뷰했던 차들 대부분 보면 이 댐퍼 에어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에어스프링이 약간 그 에비에이터보다 좀 작죠. 그래서 이 차를 타보면 에비에이터보다 승차감이 덜 부드럽습니다. 스프링이 더 작고 딱딱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에어스프링의 전체 체중량이 작으니까. 자, 댐퍼가 쭉 내려와서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차들 대부분 다 요 포크가 스틸이라고 제가 대부분 다 뭐라고 했는데 알루미늄으로 쓰는 차가 어디냐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이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티어링 암이 움직일 때 여기서 생기는 진동이 포크를 타고 댐퍼를 타고 내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포크를 알루미늄 합금을 쓰죠.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암에서 오는 충격이 댐퍼로 지나갈 때 1차적으로 여기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끔 이 댐퍼의 포크를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되게 큰데 이것도 알루미늄이에요. 이것도 알루미늄. 그리고 이쪽에 에어로 터널을 설치해서 바람을 때려가지고 여기서 바람을 때려서 디스크와 브레이크 쪽에 냉각을 도모하죠. 내리막길을 내려가나 고속에서 쏠 때 브레이크 좀 잘 들으라고. 이 차의 브레이크는 에비에이터보다는 월등히 잘 듣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제가 나중에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굉장히 큰 티, 두께의 디스크를 쓰고 있고요. 요 안쪽에 벤틸레이션에 관련된 것들은 있고 바깥쪽엔 따로 없죠. 독일 차들은 요 벨하우징도 되게 좋은 소재를 쓰는데 인도 애들은 벨하우징을 그렇게 좋은 걸 쓰진 않았어요. 일반 스틸을 썼고 브레이크 디스크는 그닥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치밀한 고성능 디스크처럼은 보이진 않고요. 캘리퍼는 그냥 좀 무식하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포피로 그냥 여기 하고 패드가 다고 요거는 좀 멋입니다. 멋으로 좀 크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뭐 고기능성의
캘리퍼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차주분이 좀 싼 마이로 도색을 했네요. 이게 좀 좋은 걸로, 이런 비싼 차를 좀 좋은 걸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싼 마이로 도색을 해가지고 아주 디스크는 구아방이나 아반떼 XD 동호회에서 공동 구매로 칠하는 그 페인트로, 요거 요새 이게 제네시스 동호회만 해도 이 캘리퍼를 조금 더 좋은 걸로 칠하는데, 요거는 딱 아반떼 XD, 이거 아반떼 XD 동호회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탔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싸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공동 구매로 하면 뭐 제가 제가 한창 때는 5만 원에 도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차주분이 쓸데없는데 돈을 좀 많이 아끼셨다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싼 데서 하면 이렇게 이제 뿌리다가 이런 데다 도색이 이렇게 번져요. 이렇게 여기도 번졌죠. 여기도 이렇게 도색이 번지고, 이 싸구려를 하면 꼭 이렇게 이 차주분이 혼자 있나 집에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서브 프레임 다 알루미늄이죠. 다 알루미늄이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더블 위시본의 암의 설계를, 요것도 다른 차들보다 되게 커요. 어퍼암도 크고, 아래쪽에 있는 로우암에 있는 텐션 스트럭과 스티어링 암이 굉장히 우직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강한 스틸로 된 게 들어가 있고,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어떤 그 캐스터각을 줘서 직발에 대한 모보다는 혹시라도 오프로드에 이 차가 노출이 됐을 때 충격을 받고 뭐 했을 때 이런 데가 이게 캐스터각을 많이 주거나 캠버각을 많이 주면 오프로드에서 심하게 됐을 때 얘네들한테 크게 데미지가 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수직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직발로 항속을 할 때는 링컨 미국 차라든가 독일 차들에 비해서 불리해요. 대신에 얘네가 오프로드를 갔을 때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캐스터와 캠버각을 덜 주고 대부분을 다 수직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 그럼 뒷바퀴로 가서 보고 나머지는 밑으로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